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거자들인데 기본자죠. 그리고 기본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 어원이 다른 글자입니다. 이것은 클 거자인데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큰 직각자입니다. 이런 직각자를 곱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큰 곱자로 제해할 정도로 먼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다, 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구는 나눌 구자에 왼쪽에 몸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몸구자예요. 거구, 그러니까 큰 몸집을 거구라고 하죠. 그 다음 거금, 많은 돈이죠. 거대, 크다는 뜻이고 거두, 요건 왼쪽에 콩두자고 오른쪽은 머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즉 대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거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물, 물건이죠. 대단하다 라는 뜻이고 큰 나무를 거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보를 내딛다라고 할 때 이 보는 걸음보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삼음보, 사음보 이런 걸 배우는데 결국 한 줄을 읽는데 몇 걸음을 걷느냐, 고려시대 때는 3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청산별국 같은 경우는 삼음보죠. 그거에 비해서 조선시대 때는 사음보가 됩니다. 가사라든가 시조는 사음보예요. 그래서 이것은 걸음보자입니다. 이것은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처음 내딛던 걸음, 먼지가 가득 쌓여 있겠죠. 그 첫 걸음을 찍은 사진인데 그때 이제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란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발자국은 처음에 달에 내린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올드린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거부, 부는 부유하다는 뜻이죠. 부자라고 할 때. 그래서 대단한 부자를 거부라고 하는데 이 한자와는 다릅니다. 이건 밀칠 거자에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밀치는 것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동작. 그 다음에 거상에서 상은 상인입니다.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은나라 사람들은 장사에 매우 익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나라를 상나라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성문화는 커다란 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고인돌이라든가 입돌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거성문화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영국 런던에 서쪽으로 130km쯤 떨어져 있는 스톤헨지라고 하는 돌 모여있는 곳이죠. 그 다음 거성에서 성은 이것은 별성자입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건 뭐냐? 해에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성자. 그 다음에 거액, 액은 이것은 돈과 관련되지만 이때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액면가 10,000원짜리, 즉 숫자로 나타날 때는 금이 아니라 액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얼마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인, 인류에서의 거인들이 있죠. 석가모니라든가 예수라든가 공자 이런 사람들이 인류의 거인들이죠. 그 다음 마스터피스, 대단한 작품일 때 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작, 작품. 그 다음에 장은 이것은 장인이에요. 무엇인가를 만드는 수공업자들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계의 거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임거정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임꺽정은 태어날 때도 매우 키가 컸나 봅니다. 그래서 꺽다리라고 얘기하죠. 이 꺽다리고 크기 때문에 임꺽정이라고 불렀는데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거정이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경제학과는 이제 대조가 되는 것인데 거시경제학은 경기 변동론, 즉 경기의 순환 서클 이런 걸 따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따지는 것들을 거시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비해서 미시경제학은 개별적인 산업의 동향, 그 다음에 경기 주체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왼쪽은 발족이죠. 발족. 다른 글자 옆에 쓰면 이렇게 쓰는데 떨어진 거,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냐, 벌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거입니다. 그래서 거리라고 얘기하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 느낌, 거리감입니다. 거리감.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손으로 밀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데, 자, 요 위에 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사예요. 이것은 소가 아니다.
이것은 개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쓰지만 찬성한다 반대할 때는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면서 아니라고 해요. 부결이라고 할 때, 가결, 부결이라고 할 때 이 부자는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권. 그래서 거부권, 거부반응. 어떤 약물을 투입했을 때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거부반응이죠. 그 다음에 거식증, 식은 식사죠. 그래서 도저히 어떤 음식도 삼키지 못하는 이러한 증세를 거식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돈을 빌렸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거는 미뤄두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고 치, 둘치자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갚지 않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갚아나가는 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거절은 절은 자를절자예요. 그래서 딱 잘라서 밀쳐내는 것, 단호한 거죠. 이것이 거절이고 그 다음에 이 항은 오른쪽은 항자인데 왼쪽에 손이 들어갔어요. 그럼 손으로 밀치고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항거한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거자 왼쪽에 삼소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물을 끌어들이고 나무로 물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랑 해자예요. 해자. 해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밑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앙코르왓입니다.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그 다리가 놓여 있어갖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앙코르왓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사방 들어가면서 물을 채웠죠. 물을 채워놓으면 건너서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물론 앙코르왓은 땅이 무르기 때문에 이 돌로 세운 이 건축들의 무게 때문에 이 집안이 침하한다고 그래요. 침강하는데 이 침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물로 채우는 그런 건축학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침하를 막아내는 역할을 이 물의 무게로 버티는 측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해자의 주 목적은 침입을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해자는 오른쪽에 돼지 해자죠. 그리고 왼쪽에 흑토가 들어가서 이것은 또랑을 파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보르브닉 필레라고 하는 게이트인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금 사진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쇠사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 새로 만든 다리고 여기가 땅이죠. 이 밑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면 이 다리를 위로 걷어 올리죠. 그래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데 이런 것을 도개교라고 하죠. 도개교. 참고로 도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작은 개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시궁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궁창은 우리는 그 더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개울은 원래 시궁창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주검시자인데 사람 몸과 관계가 있습니다. 몸.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놓고서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움집 생활을 하던 시절에 좁은 공간에 뭔가를 놓고서 쭈그려 앉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움집 안에서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살거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거라는 게 있죠. 혈거. 이 석회암지대에서는 물의 작용에 의해서 이런 동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앞에다 불을 놓고 안쪽에 거주하면 그 맹수의 침입을 방지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혈거 생활이라고 합니다. 혈거 생활. 그거에 비해서 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파서 여기가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위를 덮은 것이 움집이에요. 그래서 혈거는 동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막이라는 건 천으로 이렇게 가린 것을 막이라고 합니다. 막, 움막. 이런 형태의 것. 즉 인디언들의 티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말하자면 움막인 거죠. 그래서 티피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동할 수 있는 텐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움이라는 것이 뭐냐? 움은 싹을 뜻합니다. 그래서 움투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터 나오는 것을 움투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물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땅을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물도 어원은 움과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거실, 집안의 아파트의 그 가운데에 거실이 있죠. 주거 공간. 그리고 처는 장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처가 어디냐? 그 다음에 거주, 오른쪽은 중심 주자인데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살 주자입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어디냐?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걸 주거부정이라고 하죠. 주거부정, 불명. 그 다음에 중간에서, 자, 사이간자죠? 중간에서 이쪽과 저쪽에 물건을 흥정을 붙여주는 사람을 거강꾼이라고 하죠. 그 거강꾼이 받는 것을 수당을 뭐라고 하느냐? 애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누리없는 장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네가 받을 수당에서 좀 더 깎아줘라. 그래야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거류민은 류는 머물 유자입니다. 그래서 정지하고 머무는 장소가 정류장이죠. 류, 머물 유자입니다. 그래서 거류민,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이 거지반 다 돼간다. 거반 돼간다. 그것은 거의 반을 넘었다는 뜻이죠. 거의 반.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자, 이 돼와 이것과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맞춤법에서는 원래 형태가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돼어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붙는 겁니다. 이 어가 애가 되는 거예요. 되어간다. 의 줄임말은 돼간다예요. 돼간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왼쪽은 사람인이 더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거만한 거죠. 그래서 거만하다라고 할 때 이 한자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도도하다라고 특히 이제 여자들한테는 많이 쓰는데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왼쪽에 삼수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도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 이런 표현을 써요. 도도히 흐르는 강물. 즉 도는 막힘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거만하다의 반대는 겸손하다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옷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옷자락 거자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 주변에 이렇게 산호초가 자랍니다. 얕은 바다에서 자라죠. 산호초가 자라요. 그래서 이제 산호초가 자라는데 섬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점점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는 물이 들어찰 거 아니에요. 이 사이는. 그래서 이 거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초. 초자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거초라는 건 뭐냐면 섬 또는 땅 주변에 붙어있는 이런 산호 이것들을 거초라고 하는데 섬이 침강하면 그러면 이 사이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 두 개 사이가. 그러면서 이 한쪽에만 이렇게 산호초에 댐, 뚝 같은 게 생깁니다. 이것을 보초라고 합니다. 보초. 그래서 해안선과 나란히 띠 모양으로 이루어 있는 것이 보초이고 환초라는 건 환이 고리, 둥글 환자예요. 고리. 그래서 아예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을 환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의 발달은 그 산호초의 발달은 거초에서 보초가 되었다가 다시 섬이 침강하면 환초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초자를 보면 요거는 새추자예요. 새추. 꼬리가 작은 새죠? 근데 밑에 뭐가 들어갔어요? 불화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태울 초자예요. 초토화 또는 초점. 태양열을 모으면 타죠. 초점. 태울 초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돌석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은 암초가 되는 겁니다. 암초. 그래서 이렇게 섬과 걸터서 암초가 되는 것, 산호초가 되는 것이 거초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오면 보초가 되는 것이고 보는 아기 보자죠. 갓난아기 보. 왼쪽에 사람이 들어가면 갓난아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흙토가 들어가면 이것은 흙으로 성을 쌓아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루라고 얘기할 때 이 한자 씁니다. 그래서 작은 성을 의미하죠. 작은 성 보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둥근 모습이 되죠. 이것이 둥글 환자를 써서 환초가 된다. 이것은 술의 거자인데 말하자면 전차라고 할 때 쓰는 요즘의 탱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맞습니까? 자전차가 맞습니까? 이게 겁니까? 차입니까? 그러면 옛날에 거마비라는 게 있었어요. 즉 지금으로 치면 출장 갈 때 교통비를 거마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거가 아니죠. 자동차입니다. 결국 거라고 읽느냐 차라고 읽느냐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힘으로 움직이면 거가 되는 것이고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는 전차였죠. 진나라 때 전차인데 이 보통 말은 2마리 또는 4마리가 끕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 3명의 갑사가 타요. 초기에 이 갑사들은 귀족의 자제들만 갑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평민은 그 뒤를 따라다니는 보병인 거죠. 보병. 이렇게 해서 둘러쌌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이거 전차죠. 전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게 군사군자가 됩니다. 이게 군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차가 나가면 그 뒤에 보병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차에 타는 것들은 다 갑사라고 불리는 귀족 출신들이죠. 그래서
왼쪽에 세 명이 타는데 왼쪽은 활을 쏘고 가운데는 운전하고 말을 조종하고 오른쪽은 창으로 이 전체에 달려드는 가까이 접근하는 적군들을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전차였어요. 지금은 이 전차가 탱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군이라는 건 뭘 의미했느냐? 보갑을 의미합니다. 아까 갑사라고 했죠? 보갑, 즉 걸어다니는 보병입니다. 무리도자를 써서 도졸이라고 또 해요. 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졸이냐 할 때는 내가 별 볼 없는 인간이냐 이런 뜻이죠. 사실은 군대에서는 소모품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군이, 이 둘러싸고 있는 군이 처음에는 22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진나라 말기에는 이것이 72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얼마나 이게 탈승이거든요. 탈승인데 이건 마차를 의미합니다. 전차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그 나라의 국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 즉 하늘의 아들, 황제는 바로 만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만승지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천자는 사방이면 뭐예요? 네 가지 방이니까 동서남북이죠. 사방, 천리의 땅을 갖고 있는 것은 천자, 그 밑에 제후는 이것은 천승입니다. 분의 1 규모예요. 그리고 이 제후는 사방 백리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10리면 4km입니다. 4km. 10리면 4k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왼쪽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죠. 원래는 왕이 죽으면 조나 종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 종은 묘호라고 해요. 묘호. 즉 죽은 다음에 무덤에다 묘비를 세우죠. 이 묘비에 들어가는 이름이기 때문에 묘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많이 했으면 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성장, 융성을 시켰으면 종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조와 종은 바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쓰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고려라든가 중국의 혼란기, 중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스스로 황제를 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도 황제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말기에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공민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왕내제라고 하는데, 바깥으로는 왕을 표명하지만 안으로는 황제임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묘호에다 조나 종을 썼어요. 당연히 중국에서는 반발하죠. 너희들 까불래?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도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보통 1계급 특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항상 우리는 스스로 황제국임을 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의 형제를 뭐라고 하느냐? 군이라고 하죠. 군. 그래서 이 역사 기록에서는 광해군, 연산군이라고 하는데 이 군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등급을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는 광해군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군자를 떼버린 거라고 생각돼요. 왜? 소위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사대주의를 계속 내세웠는데 그래도 자주 독립국가임, 그리고 백성을 위했던 왕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람이 도승지인데, 도승지. 승지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비서죠, 비서. 비서관입니다. 지금도 청와대 때에 비서관이 있죠. 근데 도는 우두머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로 설정되어 있냐면 허균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균 아시죠?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쓴 사람. 왜 한글로 썼느냐? 그 당시 불평등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문을 읽을 만한 경제적, 시간적, 문화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읽을 수 있게 한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허균은 조선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오는 것, 똥인가요?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싸서 버리다 그래서 가다란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거자예요. 과거라고 할 때 쓰죠. 그래서 건연하면 가버린 해, 즉 작년이란 뜻입니다. 건연해, 작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이 관은 지나다란 뜻도 있지만 허물, 잘못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 과실이라고 할 때는 잘못, 허물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담제, 이게 들어가면 병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가래 담자입니다. 그래서 가래를 제거하는 약. 그래서 거담제인데, 자, 약일 때는 I가 아니에요. 어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약일 때는 어입니다. 제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세라고 할 때, 이 거는 보내다는 뜻이지만 세는 세력입니다. 즉, 남근을 상징해요. 그래서 거세하다라고 하면 이건 불알까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 거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정액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촉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집을 크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경우에는 돼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불알을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불알시계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진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불알처럼 흔들린다 그래서 옛날에 60년대는 이것을 불알시계라고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요런 시계는 회중시계라고 하죠. 회는 이것은 품회자입니다. 품회. 그래서 품 속에 중, 가운데 중이죠. 품 속에 넣어갖고 다니는 시계이기 때문에 회중시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거두절미, 거를 머리 앞부분을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이 절은 끈을 절자입니다. 끈을 절. 그래서 미는 꼬리미. 그래서 끝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때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소, 거래처라고 하고, 이 취는 나갈 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취직이라고 하죠. 취직. 나갈 취자예요. 나갈 취. 그래서 거취를 분명히 해라. 즉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건지, 뭘 할 건지를 분명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피에서 피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피라고 하는데, 제거한다라고 할 때 이 제를 써서 제피하다라고도 합니다. 거피나 제표는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음이 달라지죠. 겁이라고 되는데 왼쪽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마음으로 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내는 남자, 겁보라고 얘기하죠. 원래 이 겁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는 남자의 미칭이었어요. 높여 부르는, 예쁘게 불러주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관우 같은 경우에는 수염이 아름답기 때문에 미염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미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흥보, 남자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흥보가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죠.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흥부가 된 거죠. 흥부전. 근데 한자는 흥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 이 겁내는 표정이 있죠? 겁쟁이라고 하죠. 쟁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힘력이 들어갔죠. 그래서 힘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해서 빼앗는 것을 겁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것은 겁탈한다라고 하면 성적 의미죠. 그래서 힘으로, 강제로. 그 다음에 요 뜻이 위협하다는 뜻도 있지만 시간의 단위로도 쓰이는데, 영겁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겁이라는 건 천지가 개벽해서 다음 개벽 때까지의 시간을 일겁이라고 하는데, 길 영자 썼죠? 그래서 아주 무한한 시간을 영겁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반대는 찰나, 이건 산스크리트어예요. 음을 빌어서 쓴 것이고, 한자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순신 장군 할 때 그 순자죠. 순임금 순자인데 왼쪽에 눈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눈 깜빡거릴 순자예요. 그러면 눈 깜빡거리는 사이, 제가 알기엔 16분의 1초라고 하던데 이것을 순간이라고 합니다. 예, 더블 여자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쪽은 굵은 새끼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것은 두 손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들다. 어떻게? 함께, 더불어, 함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움직이는 그 주장들이 어떤 거냐. 그래서 이것을 여론, 오피니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부와 함께하는 당을 뭐라고 합니까? 여당이라고 하죠. 이 야는 들야자입니다. 들야, 즉 바깥으로 나와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대쪽을 야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더블 여자에 밑에 뭐가 들어갔어요? 손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손으로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거자예요. 약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거계라고 하면 들거, 그 다음에 모두 개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란 뜻, 거계가 이렇게 표현 써요. 그 다음 거국적, 나라 전체를 들어서, 거족적, 민족 전체를 들어서, 거교적, 학교 전체를, 거당적, 파티란 뜻이죠. 그 다음 이제 거동은 이제 들다, 그리고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동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동을 봐라라고 얘기하지만 경고망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게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망령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거망동이에요. 그 다음 거론, 어떤 주장을 들어 올리는 것, 따져보자. 이것이 거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들어서 열을 지으는 것, 줄을 쭉 세우는 것, 열거하다. 과일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게 열거예요. 그 다음에 분대를 일으키는 걸 거병이라고 하고, 어떤 사건, 보통 군대와 관련돼 가지고 거사를 치르다. 그래서 어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거사를 치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거지. 자,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했다가 중지했다가, 그래서 거지라고 하는 것은 행동,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손을 들어 올리는 것, 거수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자기의 주장과 정책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손만 드는 것, 이것이 거수기죠. 그 다음 분부대로 거행하다, 들어서 행하는 것이죠. 거행하다. 지금부터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거풍시키다. 풍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번식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햇볕 밑에 말리죠. 그런 것을 거풍시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은 뽑을 선자죠. 그래서 뽑는 것이에요. 즉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건데,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을 설량이라고 합니다. 량은 착할 양자죠. 그래서 가려 뽑힌 뛰어난 인물을 선량이라고 합니다. 즉 선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누가 국민을 위해서 뛰어난 인물인지를 잘 가려야 되는데, 보통은 나는 무슨 당을 지지해,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글자부터 보면 이것은 호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원숭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 글자는 현재 쓰이지 않고 있는 글자입니다. 왼쪽에 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손에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할 거. 그래서 전투할 때 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의지하는 근거가 되는 지점. 이것이 거점입니다. 그리고 거점 되는 곳을 점령하면 점거죠. 그리고 군웅할 거에서 군은 임금 군자에 양양자가 들어가서 양들은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리군자입니다. 웅은 수컷입니다. 할은 나누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갔죠. 거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춘추 전국시대 초기의 지도인데 이렇게 각지로 나누어져서 그 서로 다투는 것이 군웅할거입니다. 원래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 은나라가 원래 있었죠. 그런데 은나라는 청동기고 철기가 갖고 있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때 은나라의 마지막 장수가 치우였죠. 치우천왕. 그런데 이 주나라가 다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는데, 이 춘추시대 때 유명한 고사성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음이라고 관중과 포수가의 이야기라든가 오월동주, 와신상담, 이때 나온 고사들입니다. 그런 것이 BC 453년에 다시 진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중심으로 힘이 셌다가 다시 이것이 나라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요. 그러면서 전국시대가 되는데, 이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통일시킨 것이 진시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쓰죠. 진. 그런데 이제 영어에서는 A나 IA가 붙으면은 지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나,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인도 진화할 때 이 진화는 차이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름이, 중국 이름이 차이나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차이나에서 유명한 수출품이 실크도 있었지만 도자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도 역시 차이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근거, 뿌리가 되는 바탕, 근거, 논거, 주장의 바탕, 증거,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준거, 이 주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준거. 바무칼레에서 파묵은 목화란 뜻이고 칼레는 성이란 뜻입니다. 이 뒤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의 일부인데, 그 양피지로 유명한 베르가마 왕궁토에 세운 로마 도시고, 이 뜻은 성스러운 도시란 뜻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이 지역들은 석회암지대에 나타나는 중유석, 석순, 석주의 형성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해가 지는 무렵에 약간 그 노을이 있는 배경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네크로폴리스인데, 네크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즉 이 지역
히에라폴리스 지역의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도굴범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꺼내느라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